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다양한 형태의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더라. 자, 이 원이 전체 1차 미분 방정식의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떤 1차 미분 방정식만 풀 수 있었어요? 크게 나누면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 이거는 무조건 풀 수 있었어. 그치? 그 다음 세퍼러블 하진 않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세퍼러블한 형태로 고쳐줄 수 있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리니어하면서 동시에 넌 호모지니어스한 1차 미분 방정식. 뭐 아니면 또는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이 지금 이 지경이에요.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1차 미분 방정식보다 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써요? 그냥 노답이야.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미분 방정식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안 풀리는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헛고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 자, 그럼 실제로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가 풀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선생님, 문제에도 가치가 있나요? 당연하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1차 미분 방정식 문제 어때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니까 y는 0이어야 되는데, 조건에서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1이래. 이런 y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y는 존재하지 않아요. 솔루션이 없습니다. 자, 솔루션이 없으니까 이거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중요도 얼마야? 빵이야.
자, 또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은 어때요? 이거 풀면 y가 1 플러스 어떤 상수 c 곱하기 x 이런 꼴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1이 돼. 자, 이러면 c 값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 c가 아무 숫자나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솔루션 몇 개예요? 무한개죠. 자, 어떤 미분 방정식의 중요도를 100이라고 하면 여기 이 무한개의 솔루션이 중요도를 다 나눠 가지는 거니까 각각의 솔루션의 중요도는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풀면 뭐 나와? x제곱 더하기 1. 완벽한 솔루션이죠? 중요도 100이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풀 필요가 없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솔루션이 무한개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3번은 3번 같은 걸 풀어야 돼. 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existence, 존재와 uniqueness, 유일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존재하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몇 개냐? 무한개냐? 아니면 한 개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existence,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자, 이거를 바로 미분 방정식에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익숙한 이런 방정식 문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오차 방정식이죠. 자, y는 2x 5제곱 빼기 10x 더하기 5인데 이런 y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냐?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풀어보면 알 수 있지. 근데 오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풀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x가 뭔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이런 x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 존재성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실제로 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0 더하기 5 해서 14. y에다가 플러스 1 또 대입해봐. 2 빼기 10 더하기
5해서 마이너스 3이죠? 이 y가 마이너스 1에서는 13인데 플러스 1에서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이거 연속함수잖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겠어? x축을 지나가겠죠. 교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5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아도 솔루션의 존재 유무 정도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미분 방정식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조건이 한 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은 어떤 문제냐? 이 y라는 함수의 탄젠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와 이 y라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f라는 함수로 정의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여기에 더해서 지나는 점을 하나 주고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y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y라는 함수의 존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여기에 주어진 y에 대한 정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당연히 f지. 이 적선의 기울기. 그치? y는 대략 이 f라는 함수를 적분한 꼴일 것이다. 물론 f에 y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안 되죠. 대략 그렇다는 거야. 큰 f 더하기 상수 형태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y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함수 f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ntinuous, 연속 조건. 두 번째가 바운드 조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발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왜 y의 존재성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관심 영역이 있어요. 뭐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솔루션이 존재하면 좋겠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실험 결과를 내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데 뭐 온도가 이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x가 x0 빼기 a부터 x0 플러스 a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y가 y0 빼기 b부터 y0 더하기 b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희망사항이야. 아니 근데 여기에 왜 x0, y0가 있냐. 지금 이 y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무조건 x0, y0를 지나. 여기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 y가 무조건 지나는 점인 x0, y0를 기준으로 우리 관심 영역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y가 만약에 연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 y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관심 영역에 대해서 y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속하지 않은 함수라고 해볼게요. x0에서의 값이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y는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야 돼요? x0, y0를 지나야 되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붙어있는 적분상수 c 있지, 그치? 자, 근데 애당초 x0에서 정의가 안 되는 함수다 보니까 내가 이 적분상수 값을 아무리 조정해도 x0, y0를 지나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 y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아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연속하지 않지만 x0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확신이 필요해.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100% 존재한다는 확신. 자, 그래서 혹시 연속하지 않은 y가 재수없게 x0에서 정의되지 않는 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y가 100%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y가 연속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바운드 조건이라고 했어요. 발산하면 안 된다. 자, 이 발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의
수학적 표현 어떻게 하냐? f의 크기가 어떤 숫자 k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f가 발산한다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가 뭔데? y라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y라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y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또 우리 관심 영역에서 우리가 이 f로부터 구한 y가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돼? x0, y0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f가 무한대라 가지고 이 y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재수없게 x0에서 이 y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y가 x0, y0를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없죠. x0에서 아예 정의가 안 되잖아. 물론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운 좋게 x0랑은 상관없는 위치일 수도 있어. x0, y0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100% 존재한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위치가 재수없게 x0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 f는 발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f에 대한 바운드 조건이고요. 결국 f의 크기는 어떤 숫자 k보다는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최대 기울기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f의 크기가 k일 때, 자, f는 뭐라고? y의 접선의 기울기 y'이랑 같다. 자, 그런데 f의 최대값이 k니까 y는 어떻게 되겠어요?
f가 최대일 때 y는 이런 1차식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대략적인 거예요. 그쵸? f가 최대일 때 y의 대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런 y가 어디를 지나야 돼? x0, y0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자, 여기에서 또 대략적인 C값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면 또는 조금 정리해주면 y 빼기 y0는 k 곱하기 x 빼기 x0랑 같다. f의 최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x랑 y 사이에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심 영역이 지금 x는 x0 빼기 a부터 x0 더하기 a까지, y는 y0 빼기 b부터 y0 더하기 b까지 라고 했는데, 이 부등식 양변에 x0, y0 빼주게 되면 x 빼기 x0는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 y 빼기 y0는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까지. 자, 이렇게 되는데 y 빼기 y0가 k 곱하기 x 빼기 x0랑 같다고 했어요. 언제? f가 최대일 때. 요거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k로 나눠주면, 자, x 빼기 x0에 대한 두 가지 범위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무조건 그 구간 내에서 이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의 존재 유무와 관련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continuous, 두 번째 bound. 이거는 꽤 직관적인 조건이에요. 아니, y의 탄젠트 f가 continuous 해야 적절한 y가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해 보이잖아, 그치? y의 탄젠트 f가 발산하지 않아야 적절한 y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이제 존재한다 됐으니까 이 솔루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유일성에 대해서 따지는 건 왜 필요하냐? 솔루션이 무한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미리 알 수 있으면 안 풀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 어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무한계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냐? 라운드 F, 라운드 Y가 컨티뉴어스 하고요. 동시에 발산하지 않으면, 자,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 솔루션이 딱 한 개 존재해요. 근데 왜? 자, 어쨌든 앞에랑 마찬가지로 F에 대한 조건이죠. 존재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F가 연속함수고 또 발산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었잖아. 여기서는 그냥 F가 아니라 F의 Y에 대한 미분, 라운드 F, 라운드 Y가 연속하고 또 동시에 발산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한 개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 F가 중요하고 또 이 유일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F에 대한 조건이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런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두 솔루션 y1이랑 y2를 생각해 볼게요. 그냥 임의의 솔루션이야. 자, y1은 f를 대략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큰 F라고 할게요. 적분상수 C1. 자, Y2도 마찬가지로 F를 뭐 적당히 적분해서 얻을 수 있고요. 물론 그냥 적분은 못해. 대략 그렇다는 거야. 이거를 마찬가지로 큰 F라고 하면 적분상수 더하기 C2.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임의의 두 솔루션이니까 이 y1, y2가 항상 같으면 이 미분 방정식은 몇 개의 솔루션에 갖는 거야? 한 개의 솔루션에 갖는 거야. 자, 그래서 y1 빼기 y2가 0이면 이 미분 방정식은 유니크니스, 유일성을 갖는다. 라는 건데, 자, 이 조건이랑 위에 써 있는 이 라운드 F, 라운드 Y가 연속이고 동시에 발산하지 않는다. 뭐 또는 조금 다르게 쓰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어떤 숫자 m보다 작다. 자,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한번 해볼게요. 자, y1 빼기 y2가
크기로 따지면 뭐보다 작냐하면 이 f를 적분한 거를 빼준 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왜? 여기 적분상수 C1, C2가 붙잖아. 그치? 자, 이 절대값 적분 안으로 넣어줘도 상관없죠. 적분 바깥에다가 절대값 붙이는 것보다 적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붙이는 게 당연히 더 클 거야. 자, 이게 A식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F가 continuous 하면 A점과 B점,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가 존재한다. 자, 이런 중간값 정리가 성립합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F 함수, 다변수 함수죠? 이 fx, y가 continuous 하면 자, 이런 식으로 x, y1과 x, y2를 잇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어떤 점 x', y''이 존재한다. 자, 이게 다변수 함수에 대한 중간값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f가 연속한 경우에. 자,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멋있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숫자 m보다 작다. 양변에다가 y1 빼기 y2 곱해줄게요. 그러면 fx, y1 빼기 fx, y2가 뭐보다 작다? m 곱하기 y1 빼기 y2보다 작다. 자, 이게 B식입니다. 자, 이제 A식이랑 B식 합쳐볼게요.
자, 이게 A식이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P적분 함수가 뭐보다 작다고? 이 식에 의해서 m 곱하기 y1 빼기 y2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m은 그냥 숫자니까 적분 바깥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절대값 y1 빼기 y2의 적분, 이 결과를 뭐 u라는 함수라고 하면 이 좌변에 있는 y1 빼기 y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u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 u라는 함수는 항상 0보다 큰 함수일 거고요. 자, 결국 이걸 정리하면 u 프라임 빼기 mu는 항상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양한 거야. 자,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mx승 이런 함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라서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해도 여전히 0보다 작아. 자, 이거 곱하면 이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u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mx승,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자, 이게 좌변이 되고요. 이게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u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mx승 더하기 c1 양변 적분한 거야. 자, 이게 c2보다 작다. 어차피 다 임의 상수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자, 지금 이 C는 임의의 상수잖아요? 이거 뭐가 될지 모르거든? 양수일 수도 있고요. 뭐 음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일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식이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텀 u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mx승, 자, 이게 0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0보다 크잖아?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요거는 지수함수라서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u라는 함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u가 뭔데, 여러분? 이런 적분 함수가 u였죠? 근데 피적분 함수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붙어 있어? 절대값 붙어 있잖아. 자,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를 적분한 결과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u는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래? u는 0보다 작대. 그럼 이 u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둘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y1과 y2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y1이랑 y2가 이 1차 미분 방정식의 임의의 솔루션이라고 했잖아. 자, 이 두 임의의 솔루션이 항상 같대. 그러면 이 1차 미분 방정식은 몇 개의 솔루션을 갖는 거야? 한 개의 솔루션을 갖는 거죠. 자, 이 결과가 어디에서 유도된 거야? 라운드 F, 라운드 Y가 어떤 숫자 M보다 작다. 존재한다. 유한한 값을 가진다. 자, 바로 이 조건에서 유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의 유일성도 이렇게 F에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추상적이었지, 그치? 존재성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수학에 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풀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풀 수 있는 구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니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니 유일할 조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아는 수학은 이렇지 않잖아. 자, 그래서 수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순이 없는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춘 학문이라면 이 수학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참인 명제, 자, 이렇게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를 공리라고 합니다. 무조건 옳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증명 필요 없이 참인 명제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이런 공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런 순환 체계를 갖게 될 거예요. P에서 Q가 유도가 되고, 뭐 Q에서 R이 유도가 되고, 뭐 아니면 중간에 R에서 X가 유도가 되기도 하고, 또 R에서 S가 유도가 되고, S에서 Z가 유도가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 Z에서 다시 P가 유도가 되는 거야. 이런 완벽한 순환 체계. 이게 완벽한 논리 체계 아니에요? 자, 모든 수학적인 명제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말이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 수학과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결국 이런 공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 필요한 건데 이런 공리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논리체계 안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말이 필요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옛날에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수학 기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어떤 수학적인 명제를 입력하면 이 명제의 참 거짓을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거예요. 좋지? 이걸 수학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29년에 괴데이라는 수학자가 불완전성 원리 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공리계 내부의 정보만으로는 참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공리계가 뭐냐면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인 이 공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논리 체계예요. 요 위에 있는 이런 체계도 마찬가지로 공리계인 거고요. 수학에서 공리계라고 하면 뭐 사칙, 연산, 공리계. 우리 더하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딱히 의문을 가지지 않잖아? 그치? 뭐 아니면 기하학에서 유명한 공리계가 유클리드 공리계라고 있어요. 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공리를 바탕으로 기하학을 전개해 나간 거야. 자, 이런 공리계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만으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참 거짓 판별이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리계는 모순이다.
여러분 어떤 수학적인 논리 체계가 모순이래. 그 쓸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결국 힐베르트가 주장하는 이런 수학 기계 있죠. 완벽한 논리 체계. 그런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는 수학적인 공리계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수학적인 논리 체계에는 그 논리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존재한다. 라는 거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적인 논리 전개 과정만으로는 우리가 이런 공리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경험이나 느낌이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느낌, 믿음이래. 어때? 수학이랑 정말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험이나 느낌이나 믿음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깊게 공부하면 깊게 공부할수록 점점 더 이 말이 나와요. 왜? 수학적인 논리 체계 안에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뭐 경험이나 느낌이나 믿음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완벽한 논리 체계의 부질없음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러면 이 주어진 공리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에 집중하자. 뭔가 수학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거 그만하고 아니 부질없대잖아.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공리계 내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이게 수학 연구의 대세가 됩니다. 이런 학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앨런 튜링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계산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요. 이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계산기계, 컴퓨터 개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곧 수학의 본질이에요. 수학이라는 거대한 논리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미분 방정식의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다 했으니까 뭐 하겠어?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